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준일,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카메라에 잡힌 모습도 상당히 좀 설전 비슷했는데 카메라 안 잡을 때는 거의 뭐 고성이 오갔다는 기자들의 후문이 있었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씨나 한동훈 씨의 가족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 어떤 그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익명 게시판이고, 익명 게시판이니까 물론 이제 실명 인증을 해야 쓸 수 있긴 하지만 게시판의 운영 취지가 익명 게시판이니까 거기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안 보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하는 거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욕하고 한동훈 대표도 욕하고 누구나 다 욕하고 뭐 아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뭐 그럴 문제라면 법적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한동훈 대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가족이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가족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가족한테 가서 그렇죠. 혹시 뭐 썼습니까? 물어보고 안 썼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라. 내가 가족한테 물어봤는데 안 썼다고 한다. 그 내 말 못 믿겠으면 이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때까지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족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누가 썼다고 하더라. 배우자가 썼든지, 아니면 우리 80세 거의 이제 뭐 하여튼 80세가 넘은 진 검사장님이 장인어른이 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아들 딸이 썼든지 누가 썼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족 관리를 못했고 일단 죄송하고 집안 단속 잘할게. 앞으로 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가족한테 가서 물어봤다든지 가족이 썼다 안 썼다는 그 부분은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얘기해 달라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쪽의 어떤 공세여가지고 이게 답이 안 된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정당원이셨으니까 국회의원이셨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가령 정당 대표나 그 가족이 한동훈 씨의 말대로 그냥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정당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지, 그거를 뭔가 돌린 것처럼, 마치 댓글팀이 뭔가 굉장히 많이 게시글을 올린 것처럼 익명을 통해서 어떤 자기 가족의 명의로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면 이런 의문이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국민의힘의 이제까지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옹호해 왔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든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해버리면, 뭐 글을 쓰는 건 자유다 이래버리면, 글을 썼다가 비판했다가 언론 뭐 소송당한 지금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의당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행정 제재 수준의 중징계 맞고 그런 게 다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거 뒤에서 뭐 이렇게 사주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그런 정당의 대표가 뭐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자유다. 그러면 그게 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까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까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정리를 하나씩 좀 해보자면은
일단 어제 있었던 그거부터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팔동훈 얘기를 하면서 8명인 거 한동훈 8명인 걸 확인하면서 왜 이제 확인 안 해주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는 좀 문제 적당했다고 보는데 한동훈 측이 한동훈 사퇴하라라는 댓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는 기사를 봤다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그런 게 어딨냐 우리 그런 거 준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김민전 최고가 기사를 정확하게 그럼 거기서 들이밀었어야 돼요. 못 찾았대. 검색 그래? 능력은 내가 방금 찾아서 방금 채널 A가 있기는 있고, 응? 있기는 있고. 있어. 이틀 전에 제목이 한동훈 즉 당 명의로 게시판 논란 이번 주 고발해가지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네. 당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등이 대상인데 이것도 같이 고발하는 것도 검토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동훈 사퇴하라고 하면 고발하겠다라고 친한계가 얘기를 한 거야 채널A에. 그럼 이거 들이밀고 제대로 싸워야지. 그렇지. 거기서 꼬리 내리고 있고 못 찾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냥 정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저께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인가? 뭐 이재명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뭐 당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재명의 그거를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김민전 최고는 그냥 한동훈 패기만 솔직히 김재원 최고는 어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이게 옳지 저는 전에 듣기로는 어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조용히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김민전이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해. 자, 한동훈 보십시오. 오늘 김민아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 칼럼 제목이 한동훈 당원 게시판 대처 왜 김건희가 떠오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뭐하러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법적으로 김건희도 문제된 거 없대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은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과를 안 해. 이게 전형적인 검사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죽이기라고 좀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 예.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똑같아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은 똑같은 정치 논리로 검사 정치 그냥 하던 식으로 내가 법적으로만 문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한 나는 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정치적 책임 해법도 없이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진짜 이 검사 정치 진짜 그러니까, 다시는 검사를 찍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김민아 논설위원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 예. 여성분이잖아요, 이분은. 예. 예. 그분이 쓴 칼럼이 정확하게 이 친윤 쪽이 노리는 효과인데 왜 이거를 특히 그 가족 중에 사실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썼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확정지을 수는 막. 그러나 없죠. 이제 가족이 쓴 게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아무튼간에 확인한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의혹 제기를 진은정 변호사에 지금 콕 맞춰가지고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겟팅 해가지고. 그렇죠. 친윤 쪽이. 네, 물론 친윤 쪽의 논리를 보면은 유력해 보여요. 어쨌든 간에 유력해 보이지만 그렇다 치고.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진은정 변호사 타겟팅하면서 추가 의혹을 또 제기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커뮤니티 얘기하면서 뭐 강남 맘 커뮤니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것처럼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 결국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을 건드리는데 너도 가족 문제 있잖아. 그리고 너도 가족 얘기하면 너도 제대로 방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면 너나 나나 똑같구만 뭐. 라고 친윤들이 생각한다. 그런 뭐 생각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 어차피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으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강도나 이런 것들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쫄려서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할 상황을 만드는 건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효과 자체가 크지 않아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은정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김건희 얘기하면 그러면 진은정은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서 한동훈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끝까지 가볼래? 끝까지 가서 이 상황의 진짜 진실이 뭔지 한번 다 파헤쳐 볼래?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런 것처럼 보인다 지금. 그게 친윤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전략인 것 같다. 친윤들의 그러면 전략이다.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냐? 가족 얘기는 안 하면서 예상대로 가족 얘기는 안 하면서
외부의 적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뭐냐? 그게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너희는 내부 총질이나 하고 말이야. 대표 끌어내리기나 하고 말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말이야 금방 내 발목이나 잡고 이래서 되겠어? 어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가지고 집권 여당과 통치 세력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있다.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아니 근데 친윤들의 생각이나 전략이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5대 5로 비교하기에는 이쪽이 김건희 쪽이 형량이 너무 높아. 만약에 혐의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건희가 한 행위들이 만약에 다 사실이면 이 사람은 무조건 징역형이고 진은정이 뭐 900개를 다 달았다고 할지라도 진은정이 진짜 스스로 당원이면서 스스로 내가 내 생각으로 그걸 달았다면 불법이야? 불법 아니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은정이 했다면 그러니까 한동훈의 와이프가 했다면 한동훈은 정치적으로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책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진은정과 이제 김건희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친윤들이 엉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 여부는 수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전에 드루킹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 돌려가지고 매크로 돌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매크로 돌려서 그런 건데 어쨌든 네이버 업무방해였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네이버 업무방해가 이제 된 거라서 이것도 근데 국민의힘 업무방해가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거고 가족 거라도 어쨌든 만약에 도용을 한 거라면은 이거를 이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거를 도용을 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자기 딸 거, 뭐 자기 엄마 거, 자기 아빠 진은정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한동훈은 그냥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지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한동훈 측에서 지금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경찰 수사에서 진은정이라고 특정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전에 들은 건데 뭐냐면은 IP가 고정 IP가 아니라 유동 IP래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도곡동, 뭐 일단 광화문 이런 게 아니라 뭐 수원에 갔다가 예를 들면 이게 달 때마다 IP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추적 못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바일 이동 장치 그 유동 IP도 경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의지를 갖고 번개같이 압수수색을 하면 다 파악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유동 IP를 분배하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압수수색하면 되는 건데 얘네가 그 어떻게 분배했는지의 기록을 갖고 있는 아마 연한이 있을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만 그걸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소실됐거나 하면은 그때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얼마나 수사기관도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내용 자체는 별건도 아닌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차기 대권과 현재 권력의 무슨 이거 무슨 명운을 가르는 무슨 사건처럼 돼갖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김앤장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저기 상당히 그 댓글 올린 포스팅 보면은 그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저기 그냥 의견 개진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그 도를 넘어간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건 다 저기 개인 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약식 기소는 최소한 됩니다. 모욕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 법을 따질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당의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당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이건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그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지금 어디고 저 작은 당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당에 대해서 어떤 그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심각하게 이 당력을 갖다가 소모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당 대표가 책임지고 막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왜 나옵니까? 아니 정당의 내부의 일인데. 그러면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한테 반말 찍찍하고 저기 말 안 듣고 자빠져 자고 이런 교실이면 불법은 아니지.
그렇죠. 학생이 저기 잤다고 말 안 듣는다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교실을 내둬야 됩니까 그게? 그 교장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렇죠. 학생도 자기 뭐 잘 권리가 있다고 이딴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이거는 없지. 정치 공동체 당 아닙니까 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는 건데 예.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도량 그릇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에 가혹한 평가가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치명타를 입었다고 봐요. 회피하는 이런 어떤 그 모양을 취했다는 그렇죠. 거는 예. 이후에 보면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상당한 자질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김건희 앞으로도. 특검도 사실은 뭐 계속 이게- 회피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다 이제 당이라는 거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당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은 예. 예를 들면 이제 이걸 다른 사람을 당 차원에서 확인한 다음에 예. 예를 들면 당원 당규상의 위반이 된다 그러면 예. 당에 따라서 기구 이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기위원회, 기율위원회, 그 다음에 뭐 지금 윤리위원회 뭐 국민의힘 이런 거? 같으면 윤리위원회죠. 예. 요 당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이 여러 가지 뭐 이 당원 당규상의 어떤 위반 사항을 걸어가지고 예를 들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라든지 또 그래서 당원 박탈. 그건 이제 아, 심의를 해봐야 심의를 되는 해봐야. 거죠. 심의를 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원들 사이에 뭐 분란을 조장했다든지 또 당의 정치 방침을 위배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걸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했느냐? 예를 들면 진은정 변호사가 당원인데 진은정 당원이 한 것이냐? 진은정 당원을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지도부 뭐 하고 있느냐? 일단 이 댓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그 법상의 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그러한 이제 걸리는 건 뭐냐? 12개 정도이다. 아, 그리고 그래요? 12개 정도고 내용이 명예훼손에 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뭐 상당히 좀 명예훼손이라기보다도 아주 극한에 이르는 아주 나쁜 표현은 12개 정도고 아, 그래요? 나머지는 뭐 의견 표출이나 뭐 또는 다른 기사를 퍼왔거나 뭐 이 정도여서 이거는 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12개 정도가 문제인데 그걸 쓴 사람은 한동훈이다. 근데 이름이 한동훈일 뿐 그 8동훈 중에 한 명이니까 뭐 이거는 뭐 한동훈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인가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지금 당 지도부의 스탠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쟁점이 내용도 쟁점이지만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이거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썼다. 이거는 우리가 이 모든 아이디가 일정 기간 동안에 몇 개나 썼는지를 또 전수조사를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27개인가를 썼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따져보니까 많이 쓴 건 아니야. 쓸만했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어디 이런 걸 써 이래가지고 막 혼나고 이랬어야 될 건데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김종대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김민아 나와. 나 이런 다음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좀 훈육을 세게 했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점 주고 이랬을 텐데 김종대 의원이 마음 같아서는 때리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벌점 주고 이랬을 텐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뭐 할만했네 2.27개랑 그 다음에 이제 12개인데 너는 아니고 이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데 누가 문제 제기해 지금 이런 수준이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를테면은 당 게시판에 한동훈 죽어라, 한동훈 쫄보 정치, 한동훈 내부 총질, 한동훈 개목줄 채워야 된다. 한동훈 개목줄 그랬는데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윤땡땡이 윤석열이야. 윤석열이야, 김건희야, 뭐 최은순이야. 네.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 받겠다. 숫자와 여름 받겠어. 그러니까 숫자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름 받겠어.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면 같은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남이 비판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네.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 재밌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요 단계 논란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오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했나요? 안 했나요? 오늘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국무회의 열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28일 목요일 날 지금 본회의 열잖아요. 그걸 연기하는 것도 검토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 게시판 논란이 커져가지고 파열음이 나면은 이탈표가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오늘 비공개 전략회의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이게. 나는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정말 좀 놀랬던 게 진영구
상당히 어르신 아닙니까? 아마 8순이 넘으셨을 텐데 검사장 하신 분, 그 공안검사 출신의 그분부터 해서 딸까지 이게 정당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원이어야 돼. 가족이 전체가 장인, 다 장모,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될 텐데 미성년자라서 그러면 딸까지 전부 한 정당원이라는 게 그게 저는 모골이 사실은 송연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런 엄청 경우 가끔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출마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표를 모아야 되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럴 때는 일가 친척 동창해가지고 전화도 막 하고 예. 가입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뭐 정의당은 경선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그런 일이 흔히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또 선거가 끝나면 또 우르르 탈당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게 뭐 정치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딕 체니 가족처럼 정치적으로 완전히 왜?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한쪽은 페미고 한쪽은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고 막 달라버릴 수 있거든. 한쪽은 완전히 우파고. 일론 머스크도 딸하고 달랐지. 그렇죠. 다르죠.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족의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몽땅 양가 부모 전부 다 딸까지 야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이렇게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가입 시기를 봐야 돼요. 네. 내가 보기에는 당 대표 선거 전이었을 거예요. 막 출마 결심할 때.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 그때 예. 겁니다. 다양한 경우가 또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가족이 다 국민의힘 당원인데 뭐 아버지는 친윤, 뭐 아들은 친한,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정파적으로 네. 좀 다른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옛날에 객긴 독긴 아닙니까 그게? 옛날에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네. 있는데 예. 그분 하여튼 뭐 누구 아버지는 이게 같은 운동권인데 네, 아버지와 딸이 다 운동권인데 예. 아버지는 NL 딸은 PD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냐? 네, 다른 PD. 아니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네. 옛날 통진당 깨질 때 네. 진보당은 저 남편, 정의당은 저 부인. 그 한동안 별거했대.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 아 그래? 지금 잘 살아.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겁니다. 아. 예, 그냥 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같은 야 이건 뭐 너무 아니 근데 이 구체적이지 않나? 이야기는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네. 나는 흔히 봤던 일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때 필요한 숫자고 네. 주로 당내 선거 때 이런 일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장인 입장에서는 사위가 당 대표 되면은 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래서 그래서 권유받고 당원 가입했다. 별 문제 사실 안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가족 그 선거 운동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네. 이제 가족 댓글 조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격이 달라지니까 문제인 그러네. 것이지 이게. 네. 만약에 사실이면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관련한 무슨 최측근 김모 회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광고 후에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다 그렇게 예상은 안 했었던 다 틀렸죠. 다 틀렸죠. 네? 오늘 그 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렇죠.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 요즘 맨날 틀린다. 그 네. 공직선거법은 80만 원 예상했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고. 김준일 평론가. 제가 그리고 이번 건은 징역 1년 예상했는데 무죄 나왔다. 무죄 나왔고. 그러니까 박균택 그 의원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무죄를 계속 주장하든지 아니면 다 징역형을 주장하면 국민의힘처럼 징역형을 주장하면은 한 번은 맞는다고. 제가 어제도 제 TV에서 말씀드렸는데 법률가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사석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1대 0이다. 일이 지는 건데 하나 지는 게 이거지고 그리고 이 무죄 나오는 게 앞에 거 11월 15일 날 허위사실유포 그거는 거의 무죄나 벌금형 80만 원.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상을 했어.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반전이 있었네. 근데 이게 이제 예. 일단 판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나 어저께부터 막 이제 보수 측은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판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위증은 있었는데 어떻게 위증 교사가 없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판결의 내용을 잘 보면은
어쨌든 위증은 한 거죠. 김진성 씨가. 위증은 한 거. 뭐 물론 6개 중에 2개는 일부. 위증이 아닌데 예. 4개는 위증을 한 건데 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네, 요거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 이 논리 아닙니까?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위증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했다는 거냐면 이게 당시에 KBS하고 김병장 시장이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로 하는 증언이 있었으면 나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자기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그런 증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증언의 내용이 원래 그런 내용은 없는 건데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내가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부의 판단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KBS하고 김병장 시장이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사실을 있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고의성이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김진성 씨에게 이러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김진성 씨가 위증에 도달할 것이다. 위증이라는 행위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확신도 없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재판부의 어떤 결론은. 예. 그러면 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 판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법 위반 재판도 그렇고 요 항소심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위증교사 재판도 그렇고 예상과는 달리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지만 저는 두 재판 다 항소심에 가서는 또 우리 예상과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이 2개 재판과 관련돼서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 틀렸다. 우리 예상이 틀렸다. 네, 예상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판단에서는 다 맞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누구예요, 가장 그 비극이에요. 다 맞추는 그 어떤 그 기준은 뭐냐면 네.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주장했던 어떤 일군의 음모론자들이에요. 사실 그게 제일 비극적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부의 유튜브에서 그런 주장을 막 했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이 선거법 위반 재판하신 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아주 확실히 하는 분이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막 그런 주장을 막 했어요.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음모론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 것도 또 찾아봐요? 네. 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봤더니 네. 운동권 출신 판사고 아주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막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 그 전에 그 전부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뭐냐면 그렇죠. 예.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언론은 다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고. 아니 이 판사 이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측에서 재판 연기 해달라고 했었을 때 재판 연기를 4차례나 안 해준 판사입니다. 맞아요. 그 판사입니다. 그 판사. 제가 그리고 이름도 아는데. 그리고 위증교사를 다른 재판하고 묶어서 갔으면 이게 더 지연되고 이재명 대표한테 결과적으로 더 유리했을 텐데 이 불리한 판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준에 놓고 봤을 때는 주류 언론도 이 판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기울어진 판사라고 평가를 안 했거든요.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 일본의 음모론자들은 운동권 판사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우르르 나타나서 이 판사에 대해서는 또 운동권 판사다. 이거를 댓글에다 막 달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현상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 이 판결을 왜곡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1심으로서는 저는 괜찮은 게 어려운 재판은 이겼고 반면에 쉬운 재판은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재판은 항소심을 할 만한 거잖아요. 항소심 진짜 할 문제는 만해요. 이번에 어제 나온 무죄 판결이 이게 제일 컸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어려운 상대를 이겼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나중에 이겨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에게 잘된 판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이 결과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더 어려워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쉬운 재판에서는 그냥 무죄가 나오고 어려운 재판에서 이번에 징역형이 나왔으면은 야 이거 항소심 가도 되겠냐 이런 어떤 비관론이 있을 법했는데 이 순서가 바뀜으로써
비교적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간 것 같고. 그러니까 요 쟁점을 짧게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판사를 만났는데 들은 얘기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쟁점이 뭐냐면은 이제 2심 이게 항소심을 가면은 그러니까 위증 교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검찰이 주장하는 거하고 법원이 보는 거하고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법원은 그 통화한 그 시점만 딱 본 거예요. 그것만 딱 끊어가지고 본 거고 검찰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변론 요지서 뭐 이런 거를 다 발송한 행위 이런 거를 검찰의 표현이 뭐였냐면은 컨닝 페이퍼를 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문할 테니 이런 거를 숙지를 해가지고 나와라라고 이거는 컨닝 페이퍼를 준 행위라라고 이제 본 건데, 그러니까 이 변론 진짜 말이 안 된다. 뭐 어찌 됐든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그러니까 위증교사 재판에서 변론 요지서를 준 사례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하여간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판사는 요 부분만 딱 통화한 내용만 끊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기억나는 것만 있는 사실대로 그 부분만 한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를 이제 같이 만약에 법원이 인정을 하면 항소심에서 그러면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변론 요지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는데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고 변론 요지서와 관련해서는 자기 쪽 증인에게 이런 질문이 갈 것 같은데, 예상 질문 이런 질문이 갈 것 같은데 당신이 대비하고 있으시오. 이런 질문이 갈 것 같은데 대비하고 있으시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쭉 쓰고요.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쓰고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 로펌 같은 경우는 이런 변론 요지서가 쌓여 있답니다. 재판 때마다 이 증인 불러가지고 검찰 쪽이든 변호인 쪽이든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변론 요지서를 발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 교사를 한 거다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위증 교사를 한 거죠. 그리고 검찰은 사전에 그러면 진술을 받는 행위도 위증 교사를 한 겁니까? 사전에 진술을 왜 받아요, 그러면은? 법정에서만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법정에서 효율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진실을 말할 것을 믿고 요렇게 변호인 쪽에서 나오라고 나올 것 같은데 당신의 기억을 잘 추슬려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의 기억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답하시오가 변호인 쪽도 마찬가지고 검찰 쪽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도거든요. 그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 질문을 내고 답을 받고 이런 변론 요지서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서류들은 법률사무소에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어떤 기자들한테도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변론 요지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유죄다. 모든 변론 요지서를 안 쓰는 변호사들이 도대체 어딨냐? 근데 이제 자기 측 증인한테. 검찰도 마찬가지고. 어제 검찰도 검찰 쪽 증인이 있잖아요. 판결을 보시면 변론 요지 직접적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이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판사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를 보낸 거에 대한 맥락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고 이게 요 판결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에 대한 고의성 판단 여부가 이제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단을 보면은 애초에도 결국은 이제 검찰 측 주장이 있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가 있는 거지만 이 뭐 대다수의 판결이 원래 그런 거기도 하지만은 이 판결은 제가 뭐 법에 대한 비전문가지만 이 판결만큼 또 이렇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판결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게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될지를 지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1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1심이 이게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를 말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다 예단에 불과한 일일 수가 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현직 판사를 우연찮게 만났어요. 개인적인 일로. 뭐 이거 전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법원 분위기. 법원 분위기는 이런 것 좀 가져오지 좀 마라. 이런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무 이제 정치의 사법화가 돼가지고 너무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아니 판사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요 사건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일만 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좀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정치권이 해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게 맞죠. 그러니까 최초에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거를 2018년에 선거 때 TV 토론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또 이거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또 거니까 그거를 또 증인에 불렀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거를 이렇게 잘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또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은 22년 전 사건이에요. 22년 전 사건이에요. 이게 근원은 22년 전.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때 이미 150만 원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검사 사칭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올 일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고 그 판사들의 분위기나 그런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래서 어제의 이 무죄를 이제 법리적으로 물론 해석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봤어요. 진짜로 이런 거 좀 가져오지 마라. 이제 판사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계속 다 고소고발 취하하고 선거 끝나면 다 마무리 졌지. 뭐 이렇게 법을 갖다가 계속 동반하는 정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도 낙선자한테.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뭐 이재명이라서 시대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걸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했던 것들 굉장히 거짓말 많지 않습니까?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 우리 처가 손해봤다. 무슨 손해입니까? 23억 원 장모 최원돈 씨랑 이득 봤는데 전부 다 무효형이에요. 전부 선거 무효형. 더군다나 이 위증교 사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최 PD님이 최초로 PD 이 사건의 원천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2022년도 2월달에 그러니까 대선 한참 할 때 기자회견하고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그랬는데 왜 공보물에다가 누명 썼다고 또 썼느냐라고 사실상 국민의힘이 붙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통심의위원도 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언론을 정화한다며 KBS를 바로잡겠다며 김준일 평론가 이런 분들 계속 괴롭히고 장난 아니었어. 김준일만 괴롭혔나? 나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도끼 들고 막 쫓아다니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우리는 최소한 KBS 내에서의 그 어떤 어떤 수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요. 김준일 평론가는 모든 방송에 쫓아다니면서 아니 근데 그 사람도 진짜 웃기는 게 최초로 씨 방송 들으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한참 PD고 바로 옆자리에서 일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사회를 말한다 할 때는 바로 옆에 추정 60분에서 일을 했었고 그때는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KBS를 퇴직하기도 전에 사실상 정당의 외곽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그 대표를 맡으면서 하는 짓이 전부 후배들 방송 심의해달라. 저 후배 잘라달라. 방송인들, 언론인들 자유 억압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은 그 방통위 심의위원으로 가서 또 김건희 여사라고 왜 안 불렀냐. 여사라고 불러야지. 이런 방송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인간입니까? 그리고 그 행태가 KBS에 있으면서 퇴직하기 바로 직전에 1, 2년 동안의 한 짓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정치 행보의 스타트가 사실상 대선 기간에 갑자기 나와서 이재명 왜 공보물에 이거 누명 썼다고 썼냐 이거였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과
KBS에 있는 일부 굉장히 지극히 정치적인 인간들과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정파성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략하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후배들 죽이고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 자체의 공정성이 뭔지를 지금 완전히 헛갈리게 만들어 버리고 방송 심의기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조차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그게 자율 민간 심의기구거든요. 네. 이거 조금만 말을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제 위원이었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당심위는 있고 선거 기간에만 특별히 하는 건데 그때 제가 그때 한겨레 21에 기사가 났는데 선방심의에서 제 이름이 150번 언급됐다. 네. 왜? 아니, 뭐 계속 거니까 내가 말만한 방송이 여러 개 나가니까 나가면은 김준일 해가지고 표적으로 이제 뭐 했는데 이분이 다른 거보다 뭐 나를 표적으로 한 거보다 말씀하셨지만은 최초로 선방심의위원이 한 번은 그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때 말을 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송사들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더 웃긴 거는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여사 이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최초로가 평범한 아주머니가 가방 좀 받은 거 가지고 쪼바람 파우치보다 더 심해. 쪼바람 평범한 파우치보다 더 심해. 아주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냐. 아주 이거 가방 그러면 앞에는 여사님이고 뒤에는 그렇죠. 아줌마고 그런 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님한테 충성을 하면은 무조건 승진한다라는 거를 박장범 이전에 이미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철호 씨가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이거 뭐 예. 이재명을 뭐 비판하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얼마나 비굴한 인간인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일관성도 없어 심지어. 예. 비굴하다는 거는 김준일 씨의 의견이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변한 데는. 아, 그거는 좀 긴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대부분 이랬을 때는 예, 긴 이야기예요. 본인의 어떤 그 승진 출세와 관련돼 있거나 예. 뭐 거기서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거나 뭐 이래서 이진숙 그 왜 방통위원장 경우 보면은 말이에요. 여기도 멀쩡한 사람이 변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보면은 그 뭐 노조에 대한 적개심이거나 그럴 수 있죠. 뭔가가 항상 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기 어떤 그 줄 서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언론인의 직업 정신이 이제 허물어져 갔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재명 재판까지 왔다. 예. 이렇게 되면은 참 이거는 뭐 한국 사회의 어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어떤 그 변질 내지는 타락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요거 이 팩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김진성 씨 어제 봉지욱 기자가 잘 지적을 했는데 6억을 백현동과 관련해서 6억을 받았더만요. 그리고 그게 사건 기록에 나오더만. 그러니까. 예. 근데 6억을 받았는데 그 6억 받은 거를 검찰이 기소도 안 했어. 근데 그 기소 안 한 상황에서의 김진성 씨가 과거의 발언이 위증인지 지금 발언이 위증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든 거야, 사실은. 그걸 재판부가 본 거죠. 그래, 그걸 재판부가 그러니까 본 거예요. 이것까지 다 본 거야. 예. 전체를 다. 그러니까 전체 22년 동안에 그 김진성 씨의 뭐랄까요, 포지셔닝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이제 검찰이 워낙 정치 검찰화 돼 버려서 검찰이 이런 거를 하는데 사람이 말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건에 충분히 계류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 사건 기록이 그게 나와.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드물게 그 저기 보는 훌륭한 어떤 법관의 자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누군가를 좌표 찍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그 협조자는 항상 범죄자라는 거죠. 김성태도 사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범죄자는 검찰에서 몫이 취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중형을 선고받고 뭐 여기서 젊은 시절 감옥에서 다 썩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두 푼이 아니야. 6억 원이야. 그런데 그 김성태 그 회장도 주가 조작이 걸려 있고 만약에 주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회사 지분 다 뺏기면 큰일이지. 그런데 네. 이런 처지에 있는 범죄자들을 검찰은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으로? 거래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검사공화국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 검사공화국, 검찰공화국의 주변에는 많은 범죄자들의 협조 없이는 그게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범자들의 어떤 취약한 상태, 자기 방어의 어떤 심리를 검찰은 활용을 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유리한 진술을 얼마든지 짜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예. 거기에다 뭐 연어에 뭐 술까지 대접하는데 뭐 못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죄가 이게 그렇죠. 털려나서 좋아. 검사한테 대접받아 얼마나 좋아요. 예. 여기 안 넘어갈 범죄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안 넘어갈 범죄자가. 예. 오세훈의 자발적 스폰서 이야기는 좀 이따 광고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슨 경동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경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예,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무려 총 108만 원이나 됩니다. 이걸 3년마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가능하고요. 1670-257 하나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면 예,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합니다. 예, 여기까지 광고였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김모 회장이 이제 본인의 주장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3,300만 원을 강혜경 씨한테 줬다라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과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국민의힘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명태균한테 10억이나 20억을 주면 입 다물까? 너하고 명태균만 입 다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통화 녹취가 공개가 돼버렸네요. 강혜경과 김모 회장, 김 회장 사이에. 예, 그런데 요 건에 대해 가지고는 예. 김모 씨 뭐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사진이 나오는데 예. 이분은 이미 치명적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 아니 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등 오세훈 시장을 도와줘서 도움을 줬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다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난 의도적인 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줬다. 그 좋다는 내용은 오 시장을 도와줘서.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오 시장을 도와주니 내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돈을 줬다. 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이야. 이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 핵심이 다 나왔어 지금.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주는 수법이 한번 세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쪼개기로 줬대요? 쪼개기로 3,300만 주고. 원도? 예. 그리고 국민의힘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한테 그냥 한 10억 줘서 저 입이나 좀 다물게 하면 국민의힘도 사는데 이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 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 들어가면 줄줄 불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쉽게 얘기가 나온다면은 예. 앞으로 꽤나 많은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 이야기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사실 김진태 도지사나 박완수 또 포항시장, 평택시장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오 시장에 관해 가지고 모든 진술이 다 일치해. 그렇죠. 명태균, 강혜경, 거기에다가 김소연, 그리고 최고 양아치라고 좌표까지 찍어.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 본인도 대응을 못해. 여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진실의 운동장이 이건 너무 기울어졌어요. 이제는 이건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죄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천 로비한 거 들어가 있지, 여론 조작 들어가 있는 거 있지, 금품 수수 들어가 있지, 골고루 밥상에 반찬이 다 놓여 있어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그 민주당이 항상 어려운 싸움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오 시장을 일단은 곧 터질 폭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구조들을 보면 재밌는 게 한 명을 때려 눕히면 10명이 넘어져. 다 연결돼 있어. 이게 저기 저 오 시장 김진태 뭐 박완수 건이 따로 있는 사건인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다 동일 인물에 다 동일한 권력이 다 똑같이 개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저기 저 때리다 보면은 이게 그 저 후보 단일화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저 국민의힘 공관위원들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예. 그 저기 김진태 건 보면은 한기호 의원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저 공관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사건의 모든 시발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의 공적 시스템의 뿌리를 흔들어댈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그 저 폭발력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손자병법에 적은 분산시키고 나는 집중하라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해서 싸우면 한 놈만 좁혀도 열 놈이 쓰러진다. 이게 이제 병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딱 판이 그렇게 지금 짜여져 버렸어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은 처음 시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과 함께 명태균이 서울 무대에 데뷔한 첫 출발점이 오세훈이잖아.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데 어쨌든 저는 이 네. 김 씨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와, 이 짧은 인터뷰에 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줬다고 얘기했고 일단 그러면서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당원 얘기하고 오세훈이 좋아해서 도와준 거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문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잘한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어요.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까지 다 열어둔 거야. 이 짧은 거에 짧은 인터뷰에.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오세훈을 아예 보내버리려는 거 아니야? 나는 보면서 솔직히 그 생각이 든 거야. 예. 자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오세훈 여론조사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예. 김건희가 해달라고 했다는 거고 또 김종인이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명태균이 뭐 자발적으로 해서 했다라는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예. 이때 김건희 윤석열은 입당 전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2020년 보궐선거가 있은 다음에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저거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이제 윤석열 입당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가 왜 오세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명태균한테 이거를 요청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때 보궐선거부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입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제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김건희가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왜 오세훈이냐? 왜 오세훈입니까? 상대가 나경원이에요. 당내에선 그리고 당 밖에서는 안철수예요. 이 나경원 의원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정권 초기부터 그런 게 있었죠. 네, 있었어요. 있었죠.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나경원의 반대편에 있는 오세훈을 띄워야 되는 거야. 근데 당시에 보면은 이준석, 김종인 전부 다 사실상 이쪽을 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오세훈을. 그래가지고 명태균도 얘기를 하자. 뭐 단일화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뭐 문구도 유리하게 오세훈한테 만들고 마지막에는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때는 최대한 시간 끌어가지고 이거를 안철수 그러니까 지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었다고 오세훈을. 예.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 이미 합종연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네. 어. 그랬네.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이 이들이 합종연행. 근데 이들의 목적은 뭐야? 오세훈도 좀 세우면서 또 하나는 윤핵관들의 이제 그 이후에 반윤핵관 전선으로 이게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미 그 중심에 오세훈 선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돈들이 이렇게 오갔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뿌리고 이거를 파기 시작하면 이제 줄줄이 고구마처럼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특검 아니 그래서 모든 사건이 특검이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녹취록을 그냥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막 깠단 말이에요. 예. 좀 이런 방식을 지양하고 이제는 저기 공성전을 하는데 지금 피로도가 높고 성과가 안 나오니 적이 가장 아끼는 지점을 치라고 돼 있다고 병법에는.
그게 이제 상대방의 허점을 드러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편년체로 썼던 녹취록을 기전체로 바꿔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녹취록을 모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겉절이들은 나중에 그냥 백 썼을 때 하고 활용하고 겉절이들은 예. 그래가지고 저기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세훈 2번은 김진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맞춤식 녹취록 공개가 좋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지금은 까도 한계 효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깊숙이 연관돼 있을까가 그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여의도 연구원까지 지금 이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걸 보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의 공식 조직까지 연결이 돼 있고 뭐 당 대표했던 사람, 당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 당의 서울시장 후보했던 사람, 당의 대통령 후보했던 사람 뭐 생각해 보니까 다 연결돼 있네. 이준석 대표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당의 대표 후보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 당 자체가 네. 하나의 어떤 그 국고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네요. 완전히 사적인 그 저기 비선들이 당을 갖다가 공조직을 무력화한 사건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해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이 저기 공천의 문제를 상설특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충분히 해체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뭐 예. 김건희 특검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의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공당의 이 저기 공천 시스템. 근데 저번에 뭐 비명 학살이다 뭐 해가지고 야당의 그런 것들은 예. 다 보이는 데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정치 논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조금 저기 문제가 있더라도 다 검증이 돼요. 반면에 이 건은 뭐냐 하면은 저기 비선 실세들이 권력의 중심을 만들고 여론 조작부터 들어간 매우 은밀하고 모략적이라고. 그럼 이익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공천으로 이제 자리를 나눠 먹기를 배분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비명 학살 공천을 비난했던 논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걸 되갚아 줘야죠. 그러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이 돈 준 게 중요한 게 예.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는 후보건 캠프건 무슨 뭐 어디건 돈은 안 줬다잖아요. 다. 그렇죠. 돈 준 적은 없고 난 모른다. 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관계가 없다 명태균 씨하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혼자서 좋아서 했는지 여론조사를 즉 핵심은 여론조사라는 걸 갖고 장난친 것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얘기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명태균 씨가 혼자 좋아서 했는지 뭐 혼자 뭐 보려고 했는지 뭐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얘기는. 근데 여의도 연구원은 돈을 집행을 한 건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물론 명목상으로는 지금 그 우리가 뭐 이 시장의 용어로 가라라고 하는데 가라로 군대 용어요? 네. 예. 그 거짓말로 네. 딴 제목을 달아놓고 네. 딴 거 조사한 것처럼 해놓고 지금 이제 돈을 집행을 하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에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왜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맡긴 거를 지금 한 거 아니냐 의혹 제기가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 명태균 씨한테 이상한 여론조사를 해달라 그러고 돈을 맡긴 게 지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봐라. 그 당시에 지방선거 할 때 돈을 줬네. 예, 당의 공식기구에서 명태균 씨한테 일을 맡겼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명태균 씨를 뭘 믿고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 돈을 줬냐. 그렇지. 예. 어디서부터 이 관계는 시작된 것이냐. 쭉 예. 추적을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재력가이시자 오세훈 시장의 고액 후원자인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이 김모 씨의 전략은 뭐냐면 아까 인터뷰 내용 말씀하셨지만 모든 죄를 다 인정하지만 그게 오세훈 본체와는 관련이 없어. 이게 지금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세훈은 몰랐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세훈도 나는 몰랐어. 네. 이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그게 제3자 뇌물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뭐든 간에 오세훈이 알아야지 다 성립이 되거든요. 예. 이것만큼은 자르고 간다.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 김모 씨 휴대전화만 한번 보내직 하면 다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네요. 그쵸? 오세훈 시장이랑 얼마나 연락이 됐는지. 그렇죠. 그 이후에도 뭐 당선 후에도 연락을 한 건지. 그렇죠. 무조건 다 나오죠. 예.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김모 씨는 그 이전에
김모 씨와의 이런 관계들이 뭐였는지 찾아가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네. 수사를 해야지 뭐 하는 것입니까? 아, 여기가 내가 보기에 검찰 저 수사의 최대 취약 지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분은 인생관 자체가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어떤 그 보수 정당을 지킨다는 게 체질화돼 있는 분 같아. 아, 그런 것 과거에 같아. 별장 사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은 이게 왜 잘못이지 이런 걸 잘 동감해줘. 이럴 때 치면은 나온다고. 폭탄이지 폭탄. 시한폭탄. 아니 그리고 원래 돈을 준 사람은 뇌물죄에서 돈을 준 사람은 대부분 집행유예도 많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돈을 받은 공직자들의 형량이 무거운 거지. 돈을 준 사람들은 대개 이제 사업가들은 그냥저냥 넘어가더라고. 대개 판례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육감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 같아. 내가 뭐 돈 그냥 뭐 필요하다 그래서 뭐 줬는데 뭐 그게 문제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 나올 게 많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돼요. 네. 아유, 저도 돈 좀 필요한데 예. 누가 입금해주는 사람 없나? 예. 신인규 변호사, 신인규 작가의 그 보수의 종말이라는 예. 책 제목대로 저 거기 출판 기념회 갔다 왔죠. 아, 그랬어요? 아, 네. 제가 그 책 재밌게 읽었어요. 예. 아마 그 책 제목대로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수의 종말 때까지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